네, 안녕하세요. 부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대신 전달해드릴 부자의 목소리는 바로 드로우 앤드류라는 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2030이나 MZ세대이신 분들은 이분이 이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많은 조언과 자신의 인생 경험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밀레니얼의 세대로서 이분에게 굉장히 큰 영감과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거기서 올라오는 컨텐츠를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를 얻으며 요즘 시대의 돈 버는 방식을 이용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큰 목표를 향해서 롤모델을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고 똑똑하게만 따라한다면 어쩌면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롤모델로 잡고 꿈을 이뤄나가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드로우 앤드류님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신 건 맞지만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도 한때는 그냥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말 좋은 인생 스토리 책이었습니다. 뭐 엄청난 고난이도의 그런 지식이나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나침반 역할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그럼 앞에서 제가 시작하는 내용부터 읽어드릴 예정이고 한번 여기서 이분의 성공 스토리,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연봉 3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드로우 앤드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럭키 드로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며 5만원짜리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된 이야기. 한국에서 취업할 자신이 없었던 나는 우연히 지원한 인턴십 프로그램 덕분에 25살에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돈이 없어 유학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 내게 미국 인턴십은 한 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현실은 더 냉혹했다. 인턴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고 3년 가까이 온 힘을 다해 일했던 회사로부터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늘 취업 시장에서 뒤로 밀려났고 취업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낯선 땅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나 자신뿐이란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리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미국에 온 지 수년이 흐른 2017년 유난히도 화창하던 캘리포니아의 여름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하던 길에 갑자기 차를 돌렸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무언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빠르게 프리웨이를 달렸다. 내가 도착한 곳은 늘 가보고 싶었지만 미루고 미뤘던 오렌지 카운티의 헌팅턴 비치였다. 회사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2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며 처음으로 낸 거짓 병가였지만 양심의 가책은 없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주말에는 인파가 모이는 곳이었지만 평일 오전이어서 그런지 무척 한적했다. 노래를 들으며 해변을 걷다가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다를 보았다. 해변을 향해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노랫소리와 섞여 내 머릿속 고민들이 잠자고 있는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미국에 온 지 수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내 미래는 불투명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내 마음은 늘 답답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한국에 돌아가야 할까? 그때 마침 귓가에 익숙한 노랫말이 들렸다. 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슬프게 하지 않을 거고 절대 버리고 도망치지 않아. 릭 애스틀리의 노래 Never Gonna Give You Up이었다. 전형적인 사랑 노래였지만 그날따라 내 귀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다. 어쩌면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슬프게 하지 않을 거고 절대 버리고 도망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앤드류, 너의 꿈은 뭐야? 이토록 간단한 물음에도 나는 왜 그동안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던 걸까? 어차피 내가 뭐라고 말하든 들을 사람도 비난할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다. 실제로 그때 내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망설이지도 않고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다.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만의 공간도 갖고 싶고 유명한 브랜드와 협업해 멋진 프로젝트도 해내고 싶어.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기에 내 입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한참 동안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나중에는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유명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상상을 하며 묻고 답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보잘것없는 내가 스스로를 응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인정해주면 된다. 내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관심을 주면 된다.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세상과 나를 이어주면 된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레버를 당겨보는 것뿐이었다. 나는 먼저 나의 꿈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드로우 앤드류. 앤드류를 그리다. 드로우 앤드류는 꿈을 꾸는 나를 그려나간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케아에서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가로 120cm, 세로 60cm짜리 책상 위에서 드로우 앤드류의 세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그래, 그건 내 인생의 럭키드로우였어. 5년 전 혼자 바닷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던졌던 물음들은 이제 수많은 인터뷰에서 내가 받는 질문이 되었고 나는 당시를 추억하며 담담히 오늘을 대답하고 있다. 마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혼자 내뱉으며 꿈꾸던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수십만 명의 사람의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작은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한 일은 8평의 작업실을 거쳐 내가 마세습이라고 부르는 50평의 한강뷰 작업실로 이어졌다. 내가 꿈꾸던 나만의 멋진 공간도 생겼고 멋진 브랜드와 협업하며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려가고 있다. 누군가는 내게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맞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당겼던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 즉 멈추지 않고 시도했던 수많은 행동이 운과 만나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모든 순간 보장된 결과는 없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지만 나는 그저 나를 위해 레버를 당겼을 뿐이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두려워 미국 인턴십에 지원한 것, 안정적인 회사를 포기하고 이직을 선택한 것, 회사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에너지로 변환해 인스타그램에 쏟아낸 것,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한 것, 취업 비자가 만료되자 미국에서 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한 것, 한국에 돌아와 거액의 연봉을 거절하고 취업이 아닌 사업을 시작한 것, 지나고 보니 나를 위해 끌어당긴 선택과 도전,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럭키드로우였다. 이 책의 초고 과제는 밀레니얼 후배의 앞서가는 비밀 노트였다. 제목처럼 나는 밀레니얼 세대다. 저성장과 저금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계층 사다리가 무너진 시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아프기만 한 청춘이라고 부른다. 어린 놈이 벌써 앞서가는 비밀을 안다고? 나는 우리를 밀레니얼이라고 이름 지은 세상을 도발하기 위해 이런 발칙한 제목을 지었다. 지금도 내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에는 적절한 고민과 사연이 담긴 수백 통의 질문이 쌓여 있다.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문제점 좀 찾아주세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질문들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일이 성공할지는 직접 해보기 전까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기에 함부로 대답할 수도 없다.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레버를 당겨보았나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기에 때때로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수많은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성공도 성장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럭키드로우를 만들어 왔는지에 달렸다는 것을. 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결국 당신의 몫이다. 2022년 1월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를 당기려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가 용기가 되길 바라며. 드로우 앤드류. 겸손하면 나만 바보가 되더라. LA 타운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팝업 스토어를 연 적이 있었다. 라스베거스 패션쇼에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동료들이 이때만큼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내가 자처해 주말 동안 팝업 스토어를 관리하게 되었다. 팝업 스토어가 설치된 갤러리 안쪽 구석에 기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10대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옆에는 작은 간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찰흙으로 만든 어설픈 모양의 오브제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을 아티스트라고 소개했고 자신이 만든 이 예술품을 돈을 받고 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찰흙 덩어리를 만들고서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소개한다고?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건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좋아하는 일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본인의 실력이 어떠하든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게 들어온 말이 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나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고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앤드류는 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야.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한걸요. 앤드류는 일처리가 정말 빨라. 아니에요.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겸손한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남에게 양보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춰 말하는 나를 자신감이 없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는 바보로 여겼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다. 매사 당당하고 적극적인 후배들 사이에서 나의 겸손한 태도는 더욱 두드러져 보였을 것이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신입 디자이너였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주장했다. 전시회에서 본 아이가 성장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동료나 후배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는 경험도 실력도 없는 신입이 참 뻔뻔하게 말만 잘한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당천 자세가 디폴트 값이었다. 그동안 내가 보여줬던 겸손한 태도와 말, 행동이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얼마나 자신감이 없고 무능하게 비춰졌을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내 입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마저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겨우 가본 뉴욕 출장을 들어온 지 1개월도 안 된 디자이너가 가게 된 것이었다. 그것도 나를 대신해서 말이다. 내게 보조 디자이너를 뽑아주겠다고 했던 사장님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주인공 앤드리아에게 파리 출장 기회를 뺏긴 선배 에밀리의 기분이 이랬을까? 트레이드쇼에 들어갈 부스 디자인부터 상품까지 거의 모든 것이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었지만 시니어 디자이너인 나를 대신해 새로 들어온 신입 디자이너를 라스베이거스로 보낸 사장님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결정도 이해가 된다. 영어도 부족한 데다가 외국인 신분이라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나보다는 미국인 신분이면서 자신감 넘치는 그 친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팀장의 자리에 더 어울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신입 디자이너는 뉴욕 출장을 계기로 다른 경쟁업체의 눈에 띄어 더 좋은 근무지로 이직해버렸다.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바보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직급은 시니어 디자이너였지만 사장님에게 나의 이미지는 여전히 인턴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건 모두 내 탓이다. 나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쉬운 일이 있거나 서운할 때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했다.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도 손사래를 치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나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는 달랐다. 이곳은 정글 같은 곳이었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다. 맞는 말이다. 벼가 익어야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아직 자라지도 않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다른 벼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나는 그걸 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 성장하고 싶다면 겸손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겸손은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빛을 발한다.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스스로 믿는 만큼 성장한다.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 나는 스스로 믿었던 만큼만 성장했던 것 같아. 회사 안에서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스스로를 디자이너라는 프레임 안에 맞춰 일을 했고 그 안에서의 성장만을 꿈꿨다. 회사 밖에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성장도 이루었지만 내 정체성은 여전히 디자이너였다. 그러다 우연히 한 유명 래퍼의 강연 영상을 통해 자기 암시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다.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기로 소문난 그의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 그의 글과 영상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그가 유튜브에 올린 자기 암시 음원을 들으며 매일 아침 그의 말을 따라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엄청난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 해내. 나의 집중력은 놀라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기 확신에 찬 메시지를 내 입으로 뱉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춰 나만의 자기 암시 리스트를 적고 내 목소리로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을 만들어 매일 듣기 시작했다. 이 작은 습관은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꿨다. 늘 회사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았던 내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평범하게만 느꼈던 내 삶도 특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주었다.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경만 하던 나는 이 자기 암시 습관을 통해 삶의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야.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의 영감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야. 그렇게 자기 암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놀랍게도 내 입으로 매일 내뱉었던 말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전혀 특별할 것 없던 내가 특별해지고 남을 위해서만 일하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실패만 하던 내가 뭘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어느새 누구보다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믿는 만큼만 성장한다. 생각이라는 것은 참 무섭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매년 새해가 되면 그 해의 목표에 맞춰 새로운 자기 암시 리스트를 만든다.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금 자기 암시는 그 어떤 때보다 내게 가장 유용한 도구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지금도 의심이 들 때면 나는 언제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자기 암시를 한다. 꿈꾸는 삶이 있다면 지금 노트를 펴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보자.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매일 발전한다.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는 지금 필요한 모든 걸 갖췄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매일 읽고 스스로에게 말하자.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딱 그만큼만 성장한다. 자기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 회사 밖으로 나와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짊어지어야 할 때가 많다. 열심히 기획한 콘텐츠의 조회수가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지난달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들 때도 있다.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막판에 엎어지는 경우도 숱하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의심이 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런 의심에 빠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확신이다. 스스로를 믿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이 선택한 일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낮아진 조회수를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컨텐츠를 기획하는 데 더 시간을 쓰고 줄어든 월 소득을 계산하거나 엎어진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빠른 피보팅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선택한 결정을 계속 의심만 하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내가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을 올릴 때는 2018년 12월이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준비하기 시작할 때는 2018년 1월이었다. 2018년에 내가 사용하던 플래너의 1월 칸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찾기. 1월에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계획을 세워놨지만 같은 해 12월이 될 때까지 무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는 시작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이게 잘 될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나를 망설이게 만든 것이다. 3년이 흐른 지금 내게는 총 2개의 유튜브 채널과 3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 유튜브 채널은 모두 합치면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각각 7만 명, 3만 명, 1만 명이 팔로워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나의 채널도 성장시키기 힘든데 5개의 채널을 모두 성장시킨 나를 보면
사람들은 실행력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계획만 해두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1년이나 걸렸을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이랬던 내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렇다면 자기 확신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빠른 방법은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성공조차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의 확신을 이용하면 된다.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 이미 성공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선택을 참고하는 것이다. 아, 그들도 나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는 저들이 밟은 정상에 오를 수 있겠지? 마치 초행길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자신 있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닮고 싶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이나 책을 통해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온라인 멘토는 게리 바이너척이다. 바이너척은 게리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준 인물이다. 나는 2년간 그의 팟캐스트를 매일 들었다. 출근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습관을 경계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참 쉽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스스로를 판단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우연히 본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저걸 그림이라고 그린 거야? 라고 무시하기는 참 쉽다. 하지만 직접 그림을 그리려고 펜을 쥐어보면 자기가 과거에 내뱉은 비난이 무의식에 남아 족쇄가 되기도 한다. 나도 제대로 못 그리면 어떡하지? 혹시 당신도 타인에 대해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섣부른 판단 때문에 자신의 무언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혼자 폐기한 적은 없는가? 누군가의 성공에 열등감을 느끼며 내뱉은 말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쟤는 날 때부터 잘났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했을 거야. 나는 학력도 스펙도 안 좋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야. 게리비는 굉장히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다. 워낙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의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 중 일부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기도 한다. 같은 영상을 보며 성장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의 믿을 수 없는 승승장구를 바라보며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질투라는 감정을 그 사람을 판단하는 분노의 원료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열망의 원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열등감과 질투심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내 열정을 아낌없이 쏟을 분야를 찾았다면 아마 그 길 위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앞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나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너무 창피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속으로는 자기 혐오에 빠졌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나를 성장시켰던 것은 칭찬이나 위로가 아니라 열등감과 질투심이었다. 이 두 감정은 욕망이 보내는 신호와 비슷하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 실제 모습이 격차가 클 때 느껴지는 결핍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감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금 내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열등감과 질투심도 똑똑하게 활용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활용법은 모두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질투의 대상과 이유를 분명히 할 것. 둘째,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 셋째,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구체화하여 좁혀나갈 것. 나는 해외 유학생들만 보면 괜히 나보다 다 잘나 보이고 모든 면에서 셈이 났다. 이 감정에 집중할수록 나는 내가 질투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해외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우연히 지원한 인턴십을 통해 그들이 있는 미국에 가자 그들과 나의 차이는 극명해졌다. 나는 영어 실력도 부족했고 학벌, 경력, 인맥 등 모든 것이 그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 사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들 중 절반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이제 어디 가서 저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제 내 질투의 대상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바뀌었다.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 명확해졌으니 이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올린 게시물 개수, 영상과 사진의 종류, 글을 쓰고 소통하는 방식까지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찾아 좁혀나갔다. 그러자 어느새 나도 그들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레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투의 대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 대다수는 유튜브에 있었다. 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고 또다시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구체화하여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나자 재밌는 일이 생겼다. 처음 해외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을 쫓아갔을 때는 그들 중 절반 정도만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을 쫓아갔을 때는 그들 모두와 비슷해졌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을 쫓아갔더니 그들을 넘어서기까지 한 것이다. 우리가 시작하고 부끄러워하는 대상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처럼 터무니없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 내게 열등감과 질투심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다.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이 가진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가 한없이 부럽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기뻐해도 좋다. 어쩌면 그들 덕분에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들보다 앞서갈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주인공은 언제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니까. 자신감의 크기는 평소에 결정된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출연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날의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발목 부상을 당해 2주 정도 운동을 쉬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수 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고비가 있었고 이번 시련 역시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고 담담히 말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1살에 불과했다. 어떤 고비가 와도 평소처럼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나는 그날 방송에서 보여준 그녀의 믿음이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연습과 노력에 누적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올림픽 무대와 비교할 순 없겠지만 나도 강연에 서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절실해지곤 한다. 한 번은 김미영 대표님의 초대로 오프라인 강연을 함께 한 적이 있다. 평소 너무 존경하던 분과의 강연이라서 그랬을까?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커졌고 멋진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던 이야기를 준비해 갔다. 강연 전날에는 준비한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하기 위해 대본을 달달 외웠다. 하지만 이런 벼락치기 같은 준비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 없이 올라간 강연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준비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이야기하려고 손에 든 대본을 중간중간 계속 내려다봤더니 흐름이 끊어지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다행히 너그러운 관객들의 응원을 받으며 준비한 강연은 무사히 마쳤지만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다. 강연을 망친 것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나 자신이 참 바보같이 느껴졌다. 무언가에 대해 내가 꾸준히 공부하고 고민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콘텐츠로 만들었었다면 나는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며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했다면 그 어떤 질문이 와도 잘 답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강연을 망친다면 그건 내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뜻이고 사람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만이다. 그 뒤부터 나는 강연이나 인터뷰를 준비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는다. 그 대신 평소 그 일들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한다. 연습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다. 책을 읽고 리서치하고 꾸준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앤드류님, 이거 잘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잘 되죠. 내가 만든 건데. 내가 팀원들에게 자주 하는 농담이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그리고 내 능력을 자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 입으로 뱉은 그 말에 책임을 지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말이다. 그러니 평소에 잘하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평소에 결정된다.
그건 열정이 아니라 잠깐 반짝이는 아이디어야. 한때 매우 열정적인 한 청년에게 수차례의 이메일과 DM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배운 것으로 꼭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짧은 응원의 답장을 보낸 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봤다. 그의 계정 피드에는 5개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조금 어설프기는 했지만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에 부푼 기대를 안고 그 친구를 팔로우했다. 하지만 그의 사진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이 청년 말고도 많은 사람에게 비슷한 이메일과 댓글, DM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사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열정이라고 말했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왜 우리의 열정은 끓어오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일까? 그건 진짜 열정이 아니라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누구나 억대 소득을 꿈꾸지만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까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고객들의 요구를 맞추는데 온 힘을 쏟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던 그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잠깐 아이디어가 끌어오른 것이지 열정이 끌어오른 것은 아니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 처음에 느끼는 설렘이 사라지고 나면 지루한 작업에 직면해야 한다. 꿈을 이루는 건 끈기다. 열정은 그렇게 쉽게 끌어오르지 않는다. 너의 열정과 씨름하는 게 아니야. 참을성과 씨름하는 거야. 나의 온라인 멘토 게리 바이너척이 자신에게 하소연하는 어린 학생에게 해준 충고다. 꽤나 많은 사람이 열정을 부정한다. 열정을 믿지 않거나 열정을 따라가는 건 미련한 짓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열정의 정의는 잘못됐다. 열정이 문제가 아니다. 참을성의 문제다. 내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 중 대다수는 아마도 인플루언서가 되어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결과만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 과정마저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저는 패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사진 찍고 SNS에 공유하는 걸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요. 이 말은 마치 다이어트는 하고 싶지만 식단 조절과 운동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패션을 좋아하는 것과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은 다르다. 달콤한 결과를 원한다면 그 과정을 꿋꿋이 견디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하다면 좋아하는 일로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에 비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낙담의 골짜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겉에서 보면 꾸준히 성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게도 실은 1년의 정체기가 있었다.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는 저조했고 구독자 수는 제자리에 있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 지겹고 괴로웠지만 나는 영상을 만드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열정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썸네일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더 새롭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고민하고 노력했다. 달콤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때 진짜 열정이 빛을 발한다. 내가 유튜브 채널의 오랜 정체기를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미지근히 달아오른 내 열정 덕분이었다. 절대로 잠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열정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진짜 열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끌어오르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달아오른다. 원하는 삶의 모습에 가까워지려면 내게 자기계발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도 아니고 운을 끌어모은 성공법도 아니다. 나는 노력의 영역에서 꾸준히 행동한 사람에게만 운이라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를 당기는 사람만이
잭팟을 터뜨리는 럭키드로우처럼 말이다. 따라서 내게 자기계발은 하루아침의 벼락처럼 성공을 안겨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 그 자체다. 원하는 삶에 다가서려면 우선 지금의 내 상태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거나 멋진 근육질 몸매를 갖고 싶다거나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거나 등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하고 거리를 매일매일 조금씩 좁혀나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삶과 현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를 것이다. 그 차이가 클수록 우리는 꿈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며 따라서 이 원대한 꿈을 이루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이런 완벽주의야말로 자기 개발을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환경이 모두 다르듯이 자기 개발의 방식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의지력에 대한 맹신이나 자기 착취적인 목표 설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기 개발 수단을 찾아내 목표와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남들이 읽는다고 해서 굳이 베스트셀러를 읽을 필요도 없다. 억지로 모닝 루틴을 만들거나 1시간씩 명상을 할 필요도 없다.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자기 암시에 연연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다만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새벽 시간이 필요한지, 어떤 책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루틴과 마음가짐이 시급한지 스스로 정확히 이해해야 지속 가능한 자기 개발을 실천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에 다가가는 과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내가 가진 문제점을 찾는 것이다. 둘째, 그 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분석한다. 셋째로 해결책을 찾은 뒤 넷째, 그 해결책을 테스트한다. 다섯째, 결과를 분석해 점수를 매겨본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해결책의 효과가 증명되면 그 해결책을 표준화시킨다. 이때 노트나 포스트잇을 이용해 각 단계를 눈에 잘 보이게 구현해 놓으면 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유튜브 채널에 정치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조회수였다. 나는 가장 먼저 현재 상태를 분석했고 내가 올리는 영상의 노출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결책으로 썸네일과 제목의 문구들을 수정하고 영상의 구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러 썸네일과 제목을 달아보고 영상 앞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추가도 하고 전체적으로 더 촘촘하게 편집한 뒤 노출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이 높아지는지 테스트를 해보았다. 데이터를 확인하니 썸네일과 제목이 개선된 이후 노출 클릭률이 10% 가까운 수치로 올랐고 시청 지속 시간도 40%대로 상승했다. 이렇게 찾아낸 방법을 채널 운영 전반에 활용했더니 영상 조회수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밀레니얼 후배의 앞서가는 비밀 노트, 디어 마이 트웬니즈, 드로우 마이 브랜드, 그린룸 토크 등 내 채널에 큰 성장을 불러온 시리즈 콘텐츠들을 기획할 수 있었다. 이것이 달콤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나의 자기개발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꿈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대개 그렇듯 관계주의를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동네 등 나보다는 우리라는 말이 익숙했다. 그렇게 나는 가족, 학교, 동아리, 학원 등 그룹 안에 속한 나로 스스로를 인지해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안에서는 동료들과 시간을 보냈고 회사 밖에서는 늘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 덕분에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탐색할 기회는 얻지 못했다. 내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부모님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매사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할 기회도 없었다. 20대에 시작한 해외 활동은 내게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한국에서 살 때는 가족, 친구, 공동체에 의해 내가 사는 공간, 오늘 먹을 음식, 주말에 할 일 등 자연스럽게 결정됐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는 모든 일을 나 혼자서 결정해야 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룹에 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인 경우도 있었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그런 일이 새롭게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만 같았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나에 대한 깊은 탐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20대 후반까지도 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하루하루 힘들게 했다. 친구가 많지 않은 나는 혼자 해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어느 날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모래사장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고요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복잡한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러자 그동안 마음속에 방치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너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니? 지금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야? 요즘 누가 제일 부러워? 처음에는 혼자 묻고 답하는 게 어색했지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조차 모르는 이 대화를 통해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특히 평소에 사소하다고 여겼던 일이나 잊고 있었던 작은 사건이 실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현재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 내가 아니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듯 성공의 기준도 모두 다르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목표를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이는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두렵고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두렵고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극복해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울 것이다. 정말 그럴까? 과거 인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협력했다. 한 개의 뇌보다는 여러 개의 뇌가 있을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일할 때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진화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굳이 집단으로 뭉치지 않더라도 혼자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리소스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것이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프리랜서가 에이전시의 일을 대체하고 1인 미디어가 방송국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개인의 힘이 강력해졌다는 뜻이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아직도 두렵고 막막한가?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사람들이 소음에 파묻혀 풀리지 않았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일수록 생각이 흐려지고 행동이 느려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가족의 시선, 회사의 시선, 지인의 시선에 맞춰 원치 않는 삶을 살 것인가?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극을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고 경험을 쌓으며 영감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혼자서 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영 앞서갈 수 없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 오늘도 친구와 이야기한다. 미리 운동했어야 했는데, 미리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미리 저축을 했어야 했는데. 솔직해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작은 손잡이라도 있으면 우선 당겨보자. 그 안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내 인생에 럭키 드로우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네, 이렇게 드로우 앤드류님의 럭키 드로우를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책에 더 좋은 내용도 많고 앤드류님의 경험과 어떤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도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을 말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새로운 일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기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이 담긴 그런 파트들만 한번 읽어드려 봤습니다. 책 내용도 정말 쉽고 또 인생 스토리도 되게 재밌게 책을 쓰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삶의 동기부여도 되고 많은 그 마음에 와닿는 많은 말들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읽어드린 거 이외에 반응이 좀 더 괜찮다면 다른 2부로 한 번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읽어드리고 싶은 파트들이 있는데 시간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이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